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사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 반만년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초대 천황인 진무가 즉위한 해를 기원으로 한 환기라는 것이 있고, 환기로 따지면 올해는 2681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진무 천황의 선조라고 하는 신들의 이야기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지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역사학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제한된 시간 안에 2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의 이야기를 쭉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각 시대별로 간단하고 중요한 이야기들만 추려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사에서 각 시대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우리 한국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발생을 하면 한반도를 지배한 나라의 이름을 따서 그 시대를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라 이름이 바뀐 적이 없고 오로지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그 분기점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되 문화의 이름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중심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 하는 그 지명을 따서 시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펼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대가 신석기 시대인 조몬 시대입니다. BC 12,000년경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청동기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야요이 시대입니다. 야요이 시대가 서기 3세기 중간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보니까 우리의 삼국시대가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 다음은 일본 열도에 고분이 이제 많이 축조되던 시대라고 해서 고훈 시대로 이제 부르는데 6세기경까지 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스카부터는 이 정권이 자리를 잡은 것이 확인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중심이 있었던 지역의 이름을 따서 시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스카 시대가 710년까지라고 하니까 저 말기 무렵에 우리 삼국이 통일되는 사건이 한반도에서는 생기네요. 그 다음이 나라 시대입니다. 나라 시대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헤이안 시대가 1185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헤이안 중기 무렵에 고려가 개국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가 가마쿠라 시대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막부 시대에 접어듭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1185년에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 고려의 최시무인 정권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다라는 점이 주목되네요. 그 다음이 무로마치 시대가 1336년, 얼마 안 있어서 조선이 개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그 시기가 겹치는 비교할 수 있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입니다. 아즈치는 오다 노부나가의 성이 있었던 지명이고 모모야마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는 쇼쿠호 시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쇼쿠호라는 말은 오다와 토요토미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에도 시대가 일본의 이제 근세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 다음이 메이지 시대부터 근대가 열리는데 메이지 이후 다이쇼, 쇼와, 헤이세이, 지금 레이와에 이르기까지는 각 천황의 연호를 따서 시대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 시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본 지도를 한번 이제 눈에 담아놓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처음부터 고대에도 이러한 그 영토가 일본이었던 것이 아니고, 일본이 그 처음 국가가 생긴 지역은 여기 큐슈 북
북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동해 가서 지금의 오사카, 교토, 나라가 있는 이 긴키 지방에 이제 본격적인 정권이 자리를 잡았고, 그때 이동은 여기 내해 세토나이카이를 통해서 이동한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 잡은 정권이 이제 야마토 정권이고, 이 정권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요 큐슈 남부 지역 그리고 이 동북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속을 시켜 나가서 지금의 일본의 그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가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대마도입니다. 이거 시마네현이 여기네요. 자, 여기 앞바다에 있는 섬이 오키 섬입니다. 여기가 한 80km 되는데, 이게 이제 독도에서 가깝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섬이죠. 자, 그리고 여기 큐슈 지방과 혼슈가 연결되는 요 사이가 이제 시모노세키 해협입니다. 자, 요런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 중에 나오는 지명들이라서 제가 잠깐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그 혼슈의 북쪽 지역에 여기에 아오모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아오모리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조몬 시대의 대규모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자, 조몬 시대 아까 신석기 시대라고 했는데 그 아오모리시에서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이라고 하는 그 아주 대규모의 짐락 유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원을 했더니 이렇게 가로 폭이 30m가 넘는 대형 그 수열 주거 이미 확인이 됐고, 이외에도 뭐 기둥을 박아서 건물을 높이 올리는 고상식 건물 유적 등들도 발견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몬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은 톡이나 토우. 그래서 이 조몬이 비너스 같은 그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토우가 유명하죠. 자, 야요이 조몬 토기는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화려한 모양의 토기고, 야요이 토기하고는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굉장히 조형적으로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야요이 토기보다 이쪽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릇이라는 토기 기능을 생각을 하면 야요이 토기가 이게 단순한 게 훨씬 더 후대의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몬 토기는 그릇으로 썼다기보다 종교적 제사 용구로 썼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요. 자, 야요이 시대는 벼농사가 전파된 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큐슈 북부 지방에 BC 5세기 전후 해서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타나미가 BC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타나미가 일본 안에서 발견이 돼서 이렇게 야요이 시대를 앞당겨서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표적 유적은 큐슈 북부 지역에 있는 요시노가리 유적입니다. 환호 유적이라고 짐락이라고 해서 거주지 둘레에 고랑을 파서 이렇게 외부 침입을 막은, 그러니까 세력이권이 다른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존재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야요이 시대는 이제 그래서 고대 부족 국가가 이제 생겼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유적이 이런 그 청동기 거울 유적입니다. 유물. 그래서 일본은 청동기의 특징은 거울도 그렇고 동탁, 동모, 동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점이 중국이나 한국하고는 다른 특징입니다. 이 거울도 내행화문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둘레가 46.5cm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거울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얼굴을 보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거울을 만들었으면 이런 큰 거울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거울도 뭐 창, 칼들도 실제 사람이 들고 휘둘렀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사이즈의 큰 무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들이 위신제로서 사용한 기물이었다. 그래서 이 청동기를 도구가 아닌 권력의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좀 다른 일본의 특수성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세토나이카이 그 연안에 이제 고지성 집락이 이 시기에 등장하는데 고지대에 만들어진 그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인 방어 기능들이 구조물들이 이제 갖추어져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서로 이렇게 전투를 하는 부족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세토나이카의 연안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보니까 이쪽을 통해서 물류 이동이 있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의 일본 열도의 상황은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호안서나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 같은 데 보이는데요. 난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왕이 공물을 바치고 좋아했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다투다가 하나로 이제 합쳐져서 히미코라는 여왕을 세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미코가 세웠던 나라는 이름이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데 이 야마타이국은 위치가 어딘지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북부 큐슈였을 것이다 주장하는 학설이 있고 또는 좀 더 나가서 이 긴키 지방 그 나라 오사카 그쪽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는데 뭐 히미코의 존재조차도 실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노국 왕이 받아왔다는 금도장이 실제로 출토가 됐어요. 일본 안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조공한 거는 확실히 맞구나. 그렇다면 조공하는 경로는 어떤 길을 통해서 갔을까? 역시 세토나이카이를 통해서 큐슈 북부를 거쳐서 한반도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야요이 시대를 넘어서 3세기 후반 정도 되면 이 일본 전국의 고분이 이제 축조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분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4세기가 되면은 이제 그 오사카 나라, 교토 그쪽 지역에 대형 전방 후원분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커다란 무덤을 만들 노동력을 동원시킬 권력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세기 무렵부터 이 일본에 제대로 된 정권이 생겼구나. 그걸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데, 자, 대표적인 전방 후원분입니다. 5세기 무렵으로 추정이 되고 닌토쿠 천황의 무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근대 고고학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도 천황과 관계된 그 분묘들은 발굴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도 발굴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부장품이 뭐가 있는지 안에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단지 천황릉이라고만 전해질 뿐이죠. 자,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역사서를 보면 외왕이라는 인물들이 이 중국에 조공을 바친 기록들이 이제 수시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5세기 무렵에는 확실히 왕이라고 칭하면서 이 중국에까지 사신을 보낼 어떤 그런 정권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서의 전하는 어떤 천황이 이 중국에 기록된 외왕인지 그것까지는 이제 확실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6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백제를 통해서 불교가 전파되는데 이 불교를 전파했다라는 기록은 이제 한일 양국 사서에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제에서 건너간 도래인들에 의해서 한자, 유교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전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전파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종교를 선교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불경을 읽을 수 있는 학문, 사상, 불상이나 사원을 지을 수 있는 기술, 그 모든 제반 문명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의 정치 체계에 어떤 변동에 큰 역할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록에 의하면 587년에 일본의 유력한 그 호족 세력인 소가시라는 가문이 불교를 그 앞세워서 당시 토착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모노노베 씨를 그 밀어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일본에 설립된 나라라는 것은 천황이 통치하는 그런 중앙집권적인 체제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지방 호족들이 모여 있는 연합 정권 같은 형태였던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소가라는 가문이 좀 유력하게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스카 시대를 넘어가면 천황이 지방 호족들을 배제하고 자신이 황권을 강화해가는 털을 잡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593년 스이코 천황이 즉위한 때부터 아스카 시대로 보는데요. 스이코 천황은 여자 천황이었기 때문에 그 조카인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을 이제 그 황태자로 세워서 섭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쇼토쿠 태자는 일본 사람들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머릿속에 박히는 위인이에요. 일본 최초로 17개조의 헌법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존한 인물인가 이런 의문시되는 그 연구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이 사람은 이 소가시라는 그 귀족 가문을 극력 견제하면서 대륙 문화를 열심히 흡수를 해서 국가 체제를 이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지는 않지만 17개조의 헌법을 처음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법으로 의해서 이 왕이 통치하는 국가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 승려들이 이때 대거로 이제 건너갔는데 특히 고구려에서 간 해자라는 스님이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쇼토쿠 태자를 거쳐서 황권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645년 나카노 오에 황자가 단행한 다이카 개신입니다. 다이카 개신은 기본 그 요지가 일단 호족 세력들을 배격하고 토지를 전체를 국가 소유로 해서 세금을 다 국가에서 걷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왕권이 확립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나카노의 황자는 마찬가지로 황태자 신분으로 정치를 한 사람이고 이때 천황도 여자 천황, 사이메이 천황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한반도 정세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645년 650년 전후 이때 이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통일을 시도하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660년 드디어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소식을 듣자마자 이 나카노우의 황자는 백제 부흥군 파견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역사 책에 백제 부흥군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자, 백제 부흥군을 661년에 파병을 결정을 해서 27,000명이 이제 파병이 됐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따라가서 큐슈 북부를 거점으로 삼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됐는데, 자, 이 나카노우의 황자와 사이메이 천황이 이렇게 갔는데 사이메이 천황이 여기서 661년에 죽었어요. 고령이었다고 그래요. 나이도 많고 여자 천황에 직접 정사를 하지도 않는 사람의 여기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태자는 천황이 죽었는데 즉위식도 뒤로 미루고 백제 부흥에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총강 전투, 마지막 전투입니다. 일본 사서에는 백총강이라고 나오고 우리 사서에는 백강이라고 나오고 현재 금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당나라 군대 그리고 신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패배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뭐라고 돼 있냐 보니까 3군으로 나눠서 4번 싸웠는데
불화살 공격을 받고 조수 간만이 차이를 계산에 실패해서 대패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 백제는 멸망했어요. 백제의 이름이 오늘로 끝났구나라고 단식을 했다고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백제 유민들을 대거로 배에 태우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는 나당 연합군이 쫓아올 것을 우려해서 이 큐슈 북부에 백제인의 기술로 성을 쌓아간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나카노의 황제는 그러니까 이 천황이 거기서 큐슈에서 죽었고 자기는 즉위식도 미루고 이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다가 결국은 실패했죠. 그렇지만 이 대목은 당시 일본 조정이 백제의 멸망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었는지를 이게 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나카노의 황자가는 덴지 천황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마 대거로 백제 유민이 일본에 흡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이후에 일본이 급속도로 아주 제대로 된 국가를 확립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들여다볼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천황이라는 호칭이 이때부터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덴지 천황 다음에 이제 이 덴무 천황이 즉위하는데 이 덴무는 순조롭게 천황 자리에 오른 게 아니고 덴지 아들이 물려받은 거를 이 난을 일으켜서 쫓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 역사상 고대의 천황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천황입니다. 율령 제정에 착수를 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드디어 거의 털을 다 다집니다. 그리고 역사책도 편찬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덴무가 사후에 이 사람이 시작했던 사업들이 착착 이제 완성이 돼가면서 완벽한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701년에는 최초의 율령인 다이오 율령이 시행이 되는데 여기서 국가 체제를 이관 팔성제로 규정을 했어요. 태정관과 신기관 아래 8개 조직을 둔 그 체제인데 이 이관 팔성제가 지금 현재 일본의 정보 조직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아스카 시대의 사람들이 일본 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문헌이 만요슈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이 가요집인데요. 시가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읽어보면 이 니키타 나루 달뜨기를 기다려 배에 올랐네. 물때도 딱 좋구나. 노저 가자꾸나 라는 시입니다. 어딘가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인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이게 백제 부흥군이 출정할 때 읊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부흥군이 니키타라는 항구에서 밤에 이렇게 배가 떠나고 있어요. 노저 가자꾸나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외치면서 이 노젓는 병사들을 독려한 그 출정가의 하나라고 하는 건데 이 작자는 이 누카타노 오오키미라는 여성입니다. 덴무 천황의 아내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덴무 천황의 아내였는데 그 형인 덴지가 빼앗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는 뭐 삼각관계였다고도 하고. 아무튼 이 풍경은 이제 고대 그 일본의 황실에서 봄이 되면 남자들은 이제 야외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여자들이 따라 나가서 이제 약초를 캐고 하는 그런 황실 행사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남녀가 이렇게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데 야외에 나가서 서로 이제 얼굴도 좀 보고 몰래 만나고 하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덴무 천황이 자기 형한테 빼앗긴 옛날 아내 누카타노 오오키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대로 나라가 형태가 갖춰지고 나라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의 그 나라시가 있는 곳에 수도를 잡았던 곳이죠. 그때는 평성경이라고 불렀는데 710년에 이제 천도를 하고 710년부터 나라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율령 체제를 갖췄으니까 율령 체제의 근본은 공지공민제 해서 모든 국가와 백성의 그 토지와 백성을
국가에서 소유하고 세금과 부역을 받는 그 제도죠. 이제 원활하게 중앙 지방 간 도로까지 정비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천황이 이런 그 국가를 그 천황 가문이 통치하는 거의 정당성이 천명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역사서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천황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천황이 나라를 만든 유래를 쭉 서술한 책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고사기와 일본 수서기.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동북 지방 그리고 큐슈 남부 지방까지 천황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나라 시대가 이제 국가가 완성이 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불교를 열심히 옹호하다 보니까 이 나라에 지금도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이때 만들어진 절들이거든요. 이 사원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심지어 도다이지 대불, 이 높이가 15m나 넘는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불상이 있는 절도 만들었고, 이 도다이지는 정창원을 가지고 있는 그 절이잖아요. 이게 사원 자체가 이 황권이나 귀족들이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옛날에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므로써 이 과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원을 건축해서 권력을 과시를 했죠. 자, 그런데 너무 불교를 옹호하다 보니까 불교 사원에 그 딸린 이 토지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일들이 이제 그런 토지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승려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복속하기 시작한 동북지방의 그 오랑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빈번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율령 체제의 근간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나라 시대 그 나라라는 지역, 그 도성 안에 지어놓은 많은 절, 그 사원들의 권력이 커지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의도에서 수도를 해이안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794년 지금의 교토 지방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해이안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교토의 수도를 잡은 거는 794년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까지 교토는 일본의 공식적인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인들이 정신적인 수도는 교토다라고 할 정도죠. 그리고 국가 체제를 바로잡고 동북지방의 그 반란도 진정시켰습니다. 이때 동북지방의 반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임명한 관직이 이관팔성제 안에 들어가지 않는 특별 관직으로 정의대장군이 쇼군이에요. 정의대장군을 임명해서 동북지방을 진정시켰습니다. 자, 해안시대 문화의 특징은 이전까지는 그 대륙의 문화를 빨리빨리 흡수를 하고 배우는데 급급했다면 이 무렵에 오면 이제 드디어 일본 독자의 문화가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배워올 게 없다. 그래서 견당사도 폐지했어요. 그리고 가나, 일본의 독자적인 문자인 가나를 만들었습니다. 가나 문자가 쉬운 문자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때부터 기록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는데 특히 여성들이 그 문헌을 굉장히 많이 창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겐지 모노가타리가 있는데요. 이 겐지 모노가타리는 말하자면 장편 소설입니다. 히카루 겐지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책인데 허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시 해안시대 귀족들의 생활 전반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로 이제 평가됩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 히카루 겐지라는 주인공이 어릴 때 이 아버지가 천황이에요. 그래서 천황이 아들을 그 미래를 점쳐보기 위해서 고려인 관상가를 불러서 물어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 관상가의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 자,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고려인이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은 발해인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발해와도 원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겐지 모노가타리의 그 작자는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하는데,
여기 무라사키 식기부가 작자명입니다. 이 식기부는 관직이에요. 그래서 여자고 이 식기부라는 관직은 그 황후를 보좌한 그 궁인이 관직입니다. 그래서 궁인의 신분으로 우리로 치면 상궁 같은 그런 그 신분인데 신분으로 이렇게 훌륭한 그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게 좀 놀랍긴 합니다만 그 배경에는 이 9세기 중엽에 시작된 섭관 정치라는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이게 9세기 중엽에 이제 시작된 이 섭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섭관은 섭정과 관백을 합친 말입니다. 섭정은 이제 다 아실 테고 관백은 이미 성인이 된 천황인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좌한다라는 명분 하에 옆에 붙어서 정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직책을 그 관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황이 어리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상관없이 천황이 옆에서 간섭을 하는 존재가 섭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초로 9세기 중엽 후지와라라는 성을 쓰는 가문에서 이 어린 그 후지와라 집안의 딸이 황후가 돼서 낳은 어린 천황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조부 되는 사람이 섭정을 맡게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후지와라 집안에서 어린 천황을 즉위시키고 옆에서 섭관의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한 20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후지와라 가문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유지 장원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한 최고의 장원 영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공지공민제는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후지와라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들은 어땠겠어요? 어떻게든 자기네가 외척 자리를 빼앗아 오고 싶었겠죠. 어떻게든 예쁜 딸을 천황 눈에 들게끔 만들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어린 아들을 천황으로 앉히고 그 뒷배가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했을 테니까 이 장안에서 예쁘고 똑똑한 여자들은 전부 궁궐에 다 모였다라는 그 뒷 배경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후지와라 가문이 득세를 한 200년 동안 천황이라는 존재는 이름만 있는 존재였어요. 실제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천황이 좋아서 그러고 있을 리가 없는데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드디어 1068년 이 후지와라 가문이 외가가 아닌 사람이 천황 자리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산조 천황이 즉위하자마자 후지와라 가문을 배척하고 친정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섭관 따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즉위를 하다 보니까 몇 년 못 가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뒤를 이은 시라카와 천황. 시라카와 천황도 이제 친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200년 동안이나 이어진 이런 역사적인 그 전통이 쉽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고 이 후지와라라는 이런 그 가문의 위세도 쉽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원정입니다. 이 원정이 뭐냐면은 자기는 어린 아들한테 천황 자리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나앉는 거예요. 물러나앉는 게 아니고 상황이 돼서 천황 대신에 내가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거주하는 곳을 무슨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에서 보는 정사다 해서 원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천황을 꼼짝 못하게 하고 권력을 행사한 그 신분은 섭관이라는 신분인데 이건 법적으로 섭관은 천황을 보좌하는 거지 상황까지 보좌할 수 있다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천황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딱 상황이 돼서 내가 이제부터 정치를 할 거야. 그러면 간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원정이 이 시라카와 천황 이후로 한 100년간 또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상황 자리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원정을 폈던 상황들은
이 무사 출신의 근신을 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그 호위 무사들을 고용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타이라라는 성을 쓰는 그 가문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씨라고 쓰고 일본어로 헤이씨라고도 읽고 타이라라고도 읽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미나모토라는 이 또 다른 무사 가문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동북지방을 복속시키고 반란을 제압하고 하면서 공을 계속 세워가지고 이 성장했습니다. 자, 이 두 가문을 이제 성장을 지금 이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원정이 10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앞에 후지와라 때문에 한 200년 동안 천황은 건 실세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또 이어서 원정이 한 100년 되는 동안 또 천황은 아무 권력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156년 드디어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천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천황이 고시라카와 천황인데 당시의 상황이었던 스토쿠 상황을 몰아내고 자신이 권력을 되찾아오는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호겐의 난이에요. 성공을 해서 상황을 몰아내고 천황이 권력을 되찾았는데 자신이 또 상황으로 물러나서 원정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편했거든요. 천황 자리에 있어서 여러 간섭을 받는 것보다. 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호겐의 난에 이 다이라 가문, 미나모토 가문 무사들이 동원돼서 실제 피를 흘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시라카와 천황은 미나모토 가문보다 타이라 가문을 더 신뢰를 하고 가까운 이 임용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미나모토 가문이 이 반감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헤이지의 난입니다. 3년 후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랬는데 이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미나모토 가문은 여기서 더 쫓겨나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사람이 이 타이라 가문 헤이시입니다. 그래서 타이라노 키요모리는 무사의 출신으로서 최초로 공경의 반열에 들었고 태종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사 정권이죠, 이때. 그런데 이 타이라 가문의 이 타이라노 키요모리는 태종 대신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이 고시라카와 천황,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돼서 법황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을 몰아내고 원정을 폐지한 다음에 자신의 외손자를 천황으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또 천황 옆에서 권력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때 안토쿠 천황, 나이가 3살이었습니다. 3살, 이제 막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천황 자리에 앉히고, 결국 자기의 나라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은 그냥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새 나라가 생기는 건데 일본은 여전히 천황을 앉혀놓고 허수아비로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타이라 집안은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세도 정치를 폈습니다. 뭐 말도 못하게 자기의 그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리고 뭐 스스로 타이라 일족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호언장담을 해서 사람들이 원성을 샀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불만 세력이 자꾸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쫓겨났던 고시라카와 천황, 그리고 이 헤이지난에서 쫓겨났던 미나모토 집안이 결탁을 해서 결국은 헤이시를 멸망시키는 그 전쟁이 겐페이 전쟁입니다. 겐지와 헤이시의 전쟁이라는 뜻인데 한 5년 넘게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시라카 천황과 미나모토 요리토모, 당시 미나모토 가문의 수장이었던 요리토모가 함께 헤이시를 멸망시키는 사건이, 자, 일본 역사상 그 유명한 전투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단노우라,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시모노세키 해협에 있는 그 바닷가인데, 여기서 이 헤이시 가문이 미나모토 가문한테 쫓기다 결국은 이 바다로까지 쫓겨나서 여기서 이 단노우라 앞바다에서 모조리 몰살당했습니다. 남은 군사들과 그리고 여성들,
황후도 있고 태황후도 있고 같이 데리고 도망간 안토크 천황 8살이었다고 하는데 전부 바다에 빠져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이시 가문은 정권을 쥐고 있던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 원성을 샀지만 5년에 걸친 전투가 너무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 말로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이 그 원혼을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역사 소설이 헤이케 이야기라는 책인데,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자, 헤이시를 몰아내고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마쿠라 막부를 연 사람인데요. 막부라는 형태의 정치를 처음 시작을 한 거죠. 보통은 이제 교토에 있는 천황 옆에서 천황을 좌지우지해서 실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교토로 가지 않고 자신의 거점이 있는 가마쿠라, 지금 도쿄의 남쪽 지역인데 그 가마쿠라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의대장군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조정에 살짝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의대장군. 지금도 이 막부의 수장을 쇼군이라고 부르게 된 게 이 정의대장군에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황은 그대로 이제 교토에 있으니까 천황의 정부가 교토에 있어요. 그리고 천황도 각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을 해둔 게 있죠. 그런데 이 이름만 있는 실질적인 행사를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가신들, 고케닌이라고 부르는데,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자기 부하들을 각 지방에 슈고 또는 지토라는 이름으로 임명을 해주고 그 지역 영지를 관리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쿠라 시대는 쇼군과 그 부하인 고케닌들이 주종 관계를 맺게 되는 게, 토지를 나눠줄 테니까 그에 대한 너는 그 대가로 충성을 바쳐라 라고 하는 토지를 매개로 한 중세 봉건적인 계약 관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조정과 이원 통치를 한다라는 형식은, 우리 최씨 무신 정부도 이런 식이잖아요. 교정별감이라는 그 막부 같은 그 자기 정부를 따로 조정과 옆에 이원적으로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 요리토모 이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일찍 죽고 그 아들 요리이에가 이제 계승을 했는데, 쇼군 자리를. 근데 그 모친하고 권력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모친인 호조 가문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사건은 이제 몽고가 침입을 해온 사건인데요. 2차례에 걸쳐서 여몽연합군이 일본 정벌을 갔었죠. 그런데 이 일본 정벌은 실패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2번 다 일본 상륙을 앞두고 그 앞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벌 신풍도라고 해서 오랑캐를 토벌하는 신풍, 카미가제를 그린 그림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막 하늘에서 신의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 여몽연합군이 배를 막 공격하는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의 가호로 일본은 우사했지만 실질적으로 적군이 상륙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쟁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막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이제 권위가 떨어졌는데, 그 반면 고케닌들은 이제 막부 쇼군의 그 명령으로 이 전쟁 준비에 동원됐는데 뭐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불만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막부에 대한 그 반대파들이 성장해서 이 막부를 타도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중에 중심이 이 고다이고 천황입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평소부터 이 막부를 어떻게든 몰아내고 자기가 실권을 잡아보려고 몇 번에 걸친 그 막부 타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섬으로 유배당해 있었어요. 이렇게
천황을 유배까지 보내는 그 막부의 권위였습니다. 이렇게 오키섬에 시마네현 앞바다에 있는 오키섬에 이 천황이 유배당해 있었는데 막부를 타도하겠다고 이제 마음먹은 반대파들이 오키섬에서 천황을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결국은 가마쿠라 막부를 전복시키고 천황을 제자리에 돌려놓죠.